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독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 이 고독이라는 건 뭐냐면,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외로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에요.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즐거움인데,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뭘 보면 되냐면, 그 고독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화가들은 작품을 오로지 혼자 하니까 다 외로울 것 같은데, 고독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고독해요. 근데 고독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것은 정호숙의 수선화에게, 이생진의 고독의 이동, 릴케의 고독, 제페트의 고독사, 이정아의 고독하다는 것은, 나태주의 고독, 조병화의 고독하다는 것은 등의 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할 시예요. 책으로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천국의 고독이 힘이 될 때, 펜턴 존슨의 고독의 창조적 기쁨, 이 오타가 많이 났네요. 고독의 창조적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고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독에 대해서, 고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로워서 쓸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절대 고독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을, 그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다음. (3000번) 이쪽. 3000번, 여기. 3000번 넘어갔어요. 이게 3000번이에요? 호퍼의 그림인데, 이때는 미국이 산업화가 제일 잘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할 때인데, 사람들은 고독감을 느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그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호퍼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최고의 인기 작가가 됐죠. 어떤 방면에서. 부부간에 앉아 있는데도 서로 고개를 외면하고 있죠. 서로 고개를 외면하고 있어. 이런 시설은, 문화적인 시설은 아주 충분한데, 돈이 없는 것 같지 않죠? 돈이 많이 있는데, 대화는 단절이 됐어요. 대화는 단절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음. 이 여자도 문명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앉아있지만, 굉장히 외롭게 앉아있죠. 이렇게 앉아서 종이에 있는 뭘 읽고 있는데, 대화는 없죠. 이 호퍼의 그림이 거의 다 이래요. 현대 문명 속에서의 군중 속의 고독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예요. 다음. 손 때문에 마이크가 계속 쓸려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창가에 앉아있는데 창을 보지 않고 그냥 외롭게 앉아있어요. 여기 책 한 권이 있죠. 자기의 고독을 달래줄
뭔가 도구는 하나 있는데 햇빛이 강렬하게 들고요. 렘브란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 명암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표정이 그렇죠. 다음. 마찬가지요. 창밖을 응시하면서 앉아있는 늙은 여인. 이 호퍼의 그림은 보면 볼수록 공감이 가요. 현대인이 느끼는 외로움을 적절하게 표현했어요. 다음. 여기도 서로 외면하고 있죠.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을 공유하지 못해요.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책을 읽고 있고 이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도 명암, 밝고 어두운 거, 명암은 밝고 어두운 것이고요. 음영은 그림자 속에서 어느 것은 그늘이 지고 어떤 것은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주 잘 표현한 작가가 옛날에 렘브란트라고 있었는데요. 렘브란트의 그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음. 이거 역시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죠. 단절된 상황이에요. 소통이 단절된 상황. 다음. 이렇게 여기 빛이 이렇게 한 줄기 쫙 지나가는 거 이런 것은 렘브란트가 많이 쓰던 기법이에요. 빛이 하나가 사이렌처럼 지나가는 거. 햇빛이 여기에 햇빛이 아니라 실내등이 강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빛이 강렬하면 형태가 부서지거든요. 푸석푸석하게 형태가 부서져요. 탁자에 내려온 빛으로 봐서 굉장히 강렬한 빛이 내려비치고 있어요. 이런 걸 다 놓치지 않고 표현한다는 것이 표현하는 호퍼의 눈이 대단하다는 거죠. 다음. 고독의 작가 치면 우리나라 이중섭 화백을 뺄 수가 없어요. 이중섭 화백은 일본에서 미대를 다니면서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그 무슨 대회에 태양상까지 받았어요. 최고상까지 받았는데 이중섭의 손은요 다 황소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하나 딱 비껴주고 이걸 강조하잖아요. 불화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기질이고 한국의 써예요. 이 소를 붓 몇 번으로 처리를 해서 끝내버려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육상하고 권투를 했는데 마음이 순박하기 짝이 없어요. 좋은 얘기 말고 어떤 사람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산에서 피난 가서 부산에서 사람들은 막노동하고 다 모이는데 이분은 막노동을 안 했다고 그래요. 슬며시 와서 그 자리에 껴서 술이나 얻어먹고 그랬다는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은 씨가 쓴 이중섭의 전기를 보면은 그런 거 다 빼고 아주 아름다운 얘기만 썼어요. 다음.
이중섭 씨가 피난 가는 걸 거예요, 이게. 피난, 소구루마에다 가족을 태우고 짐을 싣고 피난 가는 건데, 여기 부인이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 일본 분인데, 부인이, 이중섭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한국 이름을 지었어요. 남쪽에서 온 덕이라 해갖고 남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부인과 태연, 태성이 아들 두라고 아마 피난을 가는 거예요. 다음. 이게 투개인데요. 이게 닭싸움인데, 이 닭을 그리기 위해서 닭장 속에 들어가서 한 달 살았대요. 그래갖고 이 벌레가 올라가지고 무척 고생을 했다는데, 이것도 이중섭 특유의 부비부비예요. 닭이 두 개 싸우는 것 같지만 이렇게 뺨을 비비잖아요. 굉장한 필력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냐면은, 종군 화가를 시켜주려고 시인 구상 씨가 신문사에 있었거든요. 자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종군 화가를 시켜주려고 서류를 딱 내밀고 쓰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사람 난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 옆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존경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쓰겠다고. 거기서는 못 써요. 존경하는 사람 난을 못 써갖고 종군화가를 포기해요. 또 구상씨가 먹고 살으라고 신문 사파를, 연재소설 사파를 그리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하이야, 옛날에는 택시를 하이야라고 그랬어요. 하이야 타는 사람을 본 일이 있나, 내가 하이야를 타봤나, 나 이거 못 그리겠다고. 그것도 못 그려요. 천장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아들이 하나 배고파 죽었어요. 못 먹어서. 그러면 그 아버지의 무능 아니에요. 아들이 굶어 죽었으니까. 근데 구상을 집으로 불러요. 술 한잔 먹자고. 평소 때는, 이때는 소주도 이렇게 핥아 먹었어요. 마시지도 못하고. 너무 아까워서. 술 먹고, 집에서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집에 가서 자자고 구상을. 남덕아 옷 좀 벗어보거래, 옷 좀 벗어보거래 그래요. 남덕이가 미대를 나왔거든요. 이게 옷을 벗어요. 옷을 벗으니까 자기 부인이 옷을 벗은 것을 보면서 참 곱습네 그래. 이북 남자거든요. 참 곱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은 씨가 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슬픔을 승화시킨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는가는 모르죠. 고은 씨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가 자기 부인을 뉘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으니까요. 저쪽에 구상 시인이 자고 이쪽에 이중섭이 자는데, 새벽 3시쯤 되니까 이중섭이가 뿌시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 천도복숭아를 막 그리더래요. 그리면서 너 땅속 흙 속에 들어가면 배고 남기세요. 이게 서양에서는, 서양 화가들 중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로트렉이고, 나중에는 피카소였지만, 원래
백작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로트렉은 백작이면 세 번째예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래요. 높은 데서부터 순서가. 근데 백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수십만 평에서 이렇게 말을 타면 사냥을 즐겨야 될 줄 알았는데 다리가 14살 때 빗자루에 걸려서 다리가 갖고 다리가 부러졌고 몇 개월에 한쪽 다리가 또 부러졌는데 다리가 성장 안 해서 난쟁이가 돼서 화가 된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잘생긴 걸로 따지면 서양에는 모딜리안이 이 한국에는 이중섭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인물값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다음 이때가 이중섭 얼굴이에요. 잘생긴 남자. 이 잘생긴 남자가 시장 바닥에 떨어진 담뱃값을 줘요. 담뱃값을 주우면 속에 이렇게 은지가 있잖아요. 종이로 한번 싸놨잖아요. 문박이 종이로 담배를. 그 은지화에다 못으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유명해요. 그래서 모작품이 많아요. 이 양반 그림은 대개 모작이 많아요. 흉내낸 그림이. 이게 아동 은지화예요. 그 담배 값을 주워가지고 속에 싼 담배 싼 종이 있잖아요. 은지, 은색 이런 거. 거기다가 못으로 그린 거예요. 어떤 것은 꾸불꾸불해져서 이거 한 파는 거예요. 이런 데가 꾸불꾸불한 거 느낌이 다 나는 것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물감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사장에 있는 못으로 남들이 피곤한 담배값 그걸 주워서 은지 그래서 못으로 이렇게 눌러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정이 참 그리웠나 봐요. 이렇게 부비부비를 해 다. 꽉 차게 이렇게 드로잉을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림은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진짜로 그림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돼요. 독창적인. 내가 전번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화가들은 작은 신이기에 남들이 만들었던 걸 또 만들고 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순수미술에서 만들었던 걸 유스풀 아트로 응용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꾸 같은 것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독창적이어야 돼요. 독창적인 것만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란 말을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아름은 개성이다. 내 것이다. 내 것. 개성이다. 얘기했으니까.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권진규 씨를 내가 했었어요. 권진규 씨를 뽑았는데 아까 호퍼, 그 다음 이중섭, 그 다음 고독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툭툭 떠오르는 사람들만 일단 했는데요. 권진규 씨는 진짜 고독의 대명사예요. 나중에 자기 아뜨리에다가 쇠사슬로 목을 베서 자살했어요. 쇠사슬로 목을 베서 자살했는데 그때 작업실에 스케치북에는 자기가 좋아했던 여학생의 이름이 한 사람 이름이 쭉 써 있었어요. 그 여학생을 좋아했던 거지. 그런데 말 한마디를 못하고 애들 말로 달래나버리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만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인생은 곧 파멸, 인생은 빌공자요. 빌공자 아니면 파멸이라고 썼어요.
인생은 공, 파멸. 그리고 또 무엇이 써 있으냐면 천재에게는 존경을 천재에게는 존경을 무엇은 침을 바보에게는 존경을 천재에게는 뭐를 그 보통 사람에게는 침을 뱉으란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중에 보통 사람이 자칭 보통 사람이 하나 있었죠. 권진규 씨는 조각을 할 때 어깨를 없애버려요. 어깨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인 이 손을 없애려면 손의 근원인 팔뚝의 근원인 어깨부터 없애야 된다니까 어깨를 없애버려요. 어깨를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삼각형에 원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한 형태예요. 삼각형에 원을 올려놓으니까. 그런 형태로 원래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이때는 다 일본 유학생들 출신이잖아요. 일본에서 유학할 때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혼자 넘어왔어요. 그 일본에 있던 부인은 화가하고 결혼했어요. 화가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권진규 씨 작품을 부서진 것들을 몇 개를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잡지를 어디서 봤어요. 굉장히 구도자적이고 엄숙하고 불안하고 그런 형태를 만들어놨어요. 바보에겐 존경을, 천재에겐 감사를, 보통 사람에게는 침을 뱉으라고. 그런가 아까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 다음. 이걸 보고 테라코타라고 그래요. 아까 형태는 같잖아요. 삼각형 위에 원을 올리는 거예요. 삼각형 위에 원을 올리는 건데 이걸 테라코타라고 그래요. 테라코타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서 초벌구이라는 뜻이에요. 이 흙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 700도 정도에 한번 구워서 내놓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것은 유약을 발라갖고 재벌구이를 해요. 1200도, 1300도에서. 근데 이게 초벌구이는 한 700도 정도만 해서 내놓는 거예요. 다음. 말 대가리를 만든 건데 굉장히 이 동세가 힘차죠. 근육 같은 것도 잔 근육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내 아들도 조각가인데 조각을 등신대로 만들었어요. 등신대라는 것은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는데 홍당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축적, 그 말 마주가 그 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내 아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등신대가 아니고 70%를 축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다 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딸도 조각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만 성질이 참 못 같아요. 팩 토라져서 그건 딸한테 하라고 그러시고 몇 개 버렸어요. 근데 자기 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정을 해서 이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등신대가 됐어요. 100%말 크기로.
좋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만들어서 부산 사직공원에 나왔어요. 불원조를 떠가지고. 불원조라는 것은 흙으로 다 만든 것을 다시 동으로 빼내는 거예요. 동이에요, 동. 브론즈로 빼내가지고 부산 사직공원에다, 부산 양반인가 봐요, 마주가. 부산 사직공원에 있었는데, 그걸 승마협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왜 과천에 있어야지 부산에 있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더 만들어서 과천에도 가고, 전주에 시선에도 마당 풀밭에 한 마리 놓여 있어요. 말이 몇 개 했을 거예요.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아마. 다음. 근데 그 말을 보면 막 핏줄까지 다 막 이렇게 아들 이효철이가 만난 거 보면 막 핏줄까지 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독한가, 비참했는가를 보면 엎드린 여인이잖아요. 엎드려. 이게 자기의 고통이나 슬픔을 얘기할 때 저렇게 엎드리는 걸 많이 해요. 사람들이. 표정은 안 보이잖아요. 엎드리면. 내가 첫 시간에 보여준 고흐의 슬픈 여인, 솔로 슬픔이라는 것도 고개를 파묻고 있잖아요. 무릎 사이에다. 그때 자기의 고통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런 포즈를 많이 해요. 다음. 여기 권진기 씨예요. 사람이 고독하게 생겼잖아요. 이 작업장을 이대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작업장에서 조각이 하나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기뻤대요. 내 조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작업을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기분이 그렇게 좋아서 그날 저녁에 집을 내려가는데 작업장 내려가는데 작업장 오는 개굴창에 자기 작품이 던져져 있더래요. 들고 가다가 무거워서 못 들고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절망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조각가들은, 이 사람은 소조를 해요. 소조. 조각은 조소라고 그래요. 조소. 조소라고 그러는데 이거 조는 각이에요. 조각. 돌멩이나 내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수업할 때는 고구마나 비누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빨랫비누.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면도칼이나 펜 끝에를 이렇게 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만한 고구마를 시작했으면 나중에 요만해져요. 깎다가 비율이 안 맞으니까 자꾸 깎아요. 한쪽 좀 많이 깎으면 다른 쪽 더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잘못 깎고 이쪽 또 깎고 그러다 보면 요만해져요. 이 조각이고 이 소는 소조예요. 소조는 진흙을 붙여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죠. 조각은 깎아서 내려오는 거고 소조는 붙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붙여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죠. 그래서 황등에서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석수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석수쟁이들 축제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난 당신들 존경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깎아 들으냐고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깎아 들어가는 것이 편한데요. 붙여오는 것도 잘 못하겠대요. 이게 습관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전기 톱인가 그걸로 드르르 밀어내니까요. 감으로 어떤 형태를 싹 그려놓고 거기서 또 깎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돌이나 이런 것은 돌이나 나무는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소조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테라코타를 하거나 불에다 700도로 구워놓거나 그보다 더 영원히 이제 밖에다 내놓으려면 브론즈를 해요. 아까 같이 만들고 만약 두상을 만다면 만들고 나서 여기다 석고를 입혀요. 석고 물을 갖다 이렇게 묻혀놓으면 책받침을 여기다 이렇게 끼고 책받침을 서로 안 석고와 석고물과 석고물이 이쪽과 저쪽에 안 닿게 해서 이렇게 따가면 거기를 뚜껑을 열고 흙을 파내요. 흙을 파내고 뚜껑을 닫고 그 안에다가 비누칠을 싹 하고 나서 석고나 뭘 다시 부어요. 부어서 위에 거푸집을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서 그 속살만 아까하고 똑같은 것이 생겨요. 우리들 데드마스크도 하려면 사람이 죽으면 데드마스크를 해요. 죽은 사람을 뜨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라이프 마스크 텐데 살아있는 사람 데드마스크를 떠요. 나도 떠봤는데 눈썹까지 다 뽑혀갖고 있었는데 요 볼펜 같은 거 여기다 코에다 숨쉬기 있게 하나 해놓고요. 석고를 싹 발라요. 석고를 두툼하게 발라놓고 나서 그러면 얼굴이 따뜻해요. 석고가 굳으면서 열을 내니까 따뜻하면 그때 이제 석고가 굳으면 그걸 떼내가지고 거기다 비누를 칠해가지고 안에를 채워 넣어가지고 겉을 깨내요. 그런데 이 데드 마스크는 참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볼테기 같은 것이 눌려. 볼테기가 눌리니까 볼테기 같은 것이 눌리니까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눌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워놓고 만드는 게 나아요. 만드는 게 나은데 들어와. 왜 왔다가 앉아. 선생입니다. 이 양반 커피 한 잔 대접을. 아니 나 먹었으니까 네, 그 안과에 나는 그 에스프레소 두 번 뽑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각인데 이 사람은 소조를 했어요. 소조는 그렇게 안에서부터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뜨는 방법을 얘기했고 데드마스크까지 설명을 했어요.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체적으로 잘못돼서 타의적으로 고독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 있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인데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 기형적인 형태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격리를 시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구본웅이라는 사람이 그린 시인 이상이에요. 시인 이상. 더 이상 이상 이외에 천재는 없었다. 건축 기사였었는데 하루에 할 일을 아침 낮에 잠깐 다 해버리고 오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제비다방을 쳤었죠. 그 여자가 김향한 여사인데 나중에 그 김황지 씨 부인 되는 거 그래요. 말 잘못도 안 되는데 추측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름을 바꿔갖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구본홍 씨는 꼽추화가예요. 꼽추화가. 이건 구본홍 씨가 그린 우리나라 최초의 신여성이라고 하는 나혜석 씨.
나혜석을 그린 거예요. 나혜석 추상화. 나혜석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신여성을 앞서간 사람이라 사람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굉장히 아무런 말년을 살았어요. 굉장히 아무런 말년을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몰리에와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의 말년을 참 안 좋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의관과도 결혼했고, 여러분들 저 암살에 나오는 그 암살인가 밀정인가에 나오는 그 중국에서부터 그 폭탄을 이용하는 장면에 나혜석이가 꽤 외교관 부인 자격으로 외교 행랑편으로 그걸 들고 오기도 하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 나혜석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건 표현주의 양식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수파를 지나서 나타난, 독일에서부터 나타난 행위인데, 구본홍 씨는 일본에서 배워왔겠죠. 일본에서 이런 걸 배웠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해요. 표현주의는 자기 심상을 그리는 거예요. 심상을. 겉에 있는 저 바깥의 것을 그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심상. 대개 추상이라는 것은 자기 심상이잖아요. 근데 이건 고갱이 얘기는 자연을 추상하라라는 말에 딱 맞아요. 나혜석 씨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느낀 나혜석을 보고 그린 거예요. 자기가 느낀 나혜석은 굉장히 야수적이고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내재한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나혜석의 실물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혜석. 나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 난 나의 느낌만을 믿는다. 느낌만을 그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고인 같은 경우는 나는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라고 했고, 보는 관점이 전부 다 틀려요. 나는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린다. 세연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음. 이게 구본홍이 씨 그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이 많이 이거 뒤가 이렇게 곱슬이에요, 곱슬. 자기 모습 때문에. 다음. 이상과 구분홍의 이상은 좀 키가 컸대요. 그러면 이상하고 구분홍하고 가면 사람들이 썩 공부하던 서커스 탄 사람들 지나가는 처럼 따르는겠대요. 하나는 키가 요만하고 하나는 키가 크고 생긴 것도 좀 그 눈동자가 그렇잖아요. 세상과의 나와의 단절. 나는 등이 굽었고 너는 코피가 나. 이상은 폐결이겠잖아요. 이상은. 당기세요. 꼽초가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은 원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대를 나와서 기형적으로 꼽춘데 샘터라는 잡지사에서 거기서 화랑도 오거든요. 이 사람 그림을 막 의도적으로 막 구입을 했어요. 아주 싼 값에 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값을 높이는데 기가 막히게 높여요. 이 사람 그림을 5점 이상 내놓지 않아요. 예전에 한 점씩 딱딱 던지는데 10호가 10호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엽서 10장 크기라는데 엽서 10장 크기를 그렇게라고 막 하면 안 되고 하여튼 50cm에 한 70cm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그게 1억에 넘게 팔리고 그랬어요. 그 그림은 화가가 직접 나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껴서 그렇게 그림값을 올리고 막 그래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자 지금도 영국에 사치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사치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 1억 원을. 1억 원을 딱 빌려주니까 그 돈 갖고 상어가 많이 나는 그 포구에다가 포구에 지역신문을 사서 봐요. 지역신문에다 뭐라고 됐냐면 50센트인가를 주고 상어 이마이만한 그 크기를 구합니다 해서 그걸 해요. 그 상어를 구해가지고 상어를 포르말린이 가장 큰 어항에다가 상어를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요. 근데 사치한테 1억을 빌리러 갔을 때 이 설계도를 참 의도를 보여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치는 그걸 1억 빌려주고 그걸 갖고 4년 만에 100배를 벌어요. 100배를. 100억을 호가예요. 그 상어가. 포르말린 속에 넣은 상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데미안했을 때 그거 힘입어갖고 돼지도 포르말린에 담궈놓고 돼지를 반절 이렇게 측면으로 절단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동물 애호가들한테 굉장히 혼났죠. 나중에는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거기 가운데 있는 다이아가 어떤 왕족의 다이아보다도 커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수백억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재작년쯤 조사를 해보니까 데미안 허스의 재산이 우리나라 이건희 재산하고 같아요. 당대에 그렇게 뻘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이태리에는 젊은 총각이 자기 똥을 30g씩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통조림을 16개인가 해놓고서는 금 30g하고 바꿔서 팔아요. 그 현대미술이 이상한 것이 왔어요. 현대미술이 관념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성이 사라져요. 형태성이 사라지고 중세미술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명목하에 추상미술이 많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원대 나무하고 후배가 미술대. 근데 여수에서 며칠 전에 이 사람 그림을 샘터랑에서 갖고 있는 건 80년대 이후 것만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렇게 사람들 현혹하고 이래가지고 한 점씩 내서 비싸게 파는데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샘터랑에서. 근데 부산에 한 500점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유화 한 40점하고 드로잉 한 400몇 점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서울에 그런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하나 있고 나한테 문의를 해온 사람이 자기가 몇 점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사람 그림 사진을 보냈는데 이거 진품이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카톡 사진 갖고는 내가 진품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뒷면을 좀 찍어보느라 했더니 뒷면을 찍어보는데 1975년 손상기라고 써있어요. 써있어서 이거
오래 걸립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걸려도 감정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손상기 필치도 알아봐야 되고요. 이제 그림을 내가 직접 봐야 되니까 어떻게 크랙이 갔는가 어떤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며칠간 기다리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그 그림을 갖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가니까 내려오면 감정을 하겠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 감정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불구에 어울리게 공작도시라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공작도시. 근데 또 이 친구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불구의 기형적인 신체에서 놈들하고 타협을 않잖아요. 타협을 자기만 고집스럽게 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동기인 한 친구는 이 사람이 대학교 실기실에다가 100호짜리 액자를 하나 구해놨는데 자기 그림을 100호짜리 액자에다 끼워보기만 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거부했다고 나쁜 인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반드시 누워서 자질을 못 하잖아요. 등뼈 등가 구웠으니까. 참 비극적으로 살았는데 다행히 그림만 남아서 손상기를 예찬해주고 있죠. 이 사람이 여수 사람이에요. 여수. 나보다 후배인데 나보다 나이는 한 살인가 많을 거예요. 여수에서 이 손상기 축제를 했어요. 손상기 축제를 했는데 여수에도 이 손상기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왜 그 자기가 독창성 있게 막 특성 있게 개성 있게 살면은 자기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이 사람 그 행사를 하는데 장애물이 됐을 때 다음 손상자 그림 유일하게 밝은 그림이에요. 이건 아마 80년대 초반 아니면 그 정도 그랬을 거예요. 손상기 그림은 어두워요.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두컴컴한데 이것만 밝아서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빼왔어요. 다음. 여수신문에 난 거네요.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어떤 형태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추상화처럼 어떤 구상의 형태나 뭐 군주제적 종속 원리나 뭐 통상 분화의 원리나 이런 것을 안 지키고 자기가 막 구도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굉장히 독창성이 있는 거죠. 사선으로 빨간색이 이렇게 가면 이 사선이라는 것은 봐봐요. 수평선은 안정감이 있어요. 수평선은. 근데 수직선은 엄숙감이 있어요.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면 불안감이 많은 거예요. 불안감이. 뭉크에 막 절규 있잖아요. 막 어떤 여자가 막 다리 위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것도 이렇게 뒤에 보면 다리가 사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뭉크 사선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 사선은 불안함의 극치를 나타내거든요. 그런 것을 아는지 몰랐는지 일부러 불안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상태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다음. 이게 공작도시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림이 어둡고 거칠죠. 여러분들 생각엔 왜 샘터사에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의아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림이 많이 담고 근사하냐 안 하냐, 가까울 근자, 사진 사자, 가깝게 그리는 건 담게 그리는 거거든요. 근사한 그림이 아닌데 이렇게 샀을까? 이 사람도 표현주의 방식이거든요. 자기의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오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죠? 아, 엎드려 있구만요, 이것도. 아까 권진규 씨 작품처럼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는 것은 비통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고의 슬픔도 두 무릎 사이에 이렇게 고개를 퍼먹고 있고요. 권진규 씨도 아까 엎드려 있는 거, 이 친구도 엎드려 있는 거, 이런 걸 그래갖고 자기의 비통함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난 이만큼 마음이 아프다. 이것도 역시 사선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 보면 사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사선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주인공, 모델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나와 있고. 이 친구가 그런 사선을 잘 이용해요. 다음. 이것도 사선이잖아요. 이런 포즈는 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힘든 포즈 아니에요. 어깨를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고 이런 식으로 앉아있기가 참 힘든 포즈인데 보는 사람도 피곤해요. 보는 사람도 피곤한데 이건 이 사람 거니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대한민국 국전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그림이 없었거든요. 포즈도 다 편안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는데 이건 아름답다기보다는 추한 거잖아요. 추한 거. 내가 추한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현대미술은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한 거 이걸 누가 아름답다고 보겠어요? 추하지. 추하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거, 기형적인 거, 무시무시한 거 이런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옛날 중세 때 같으면 화형당해요. 화형. 다음. 여기도 수평 수직구도예요. 수평 수직구도. 이건 안정감이 있는데 웬 높아갔죠? 지팽이가 있는 걸 지팽이가 아니라 이게 것인가? 그 사다리, 건물 사다리. 그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풍경인데 이것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그림이 참 좋아요. 자기가 불안한 상태를 얼마든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피카소가 그린 악마에게 은총을 내리는 그리스도는 지가 악마라고 치고 저도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가 그리고 저 혼자 위안을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손상한 게 크로케예요. 크로키라는 것은 그림을
빨리 몇 초 안에 그려내는 거예요. 그게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요새도 보면 크로키전이라고 보면 이런 전시로 보고 아는 돼요. 내가 엊그저께 전주 가고 전주에서 크로키전 하나를 가져왔는데 나 이제 크로키가 그렇게 좋대요. 이것이 크로키라고도 하고 에스키스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것을 특징을 잡아서 3, 4초 안에 그려내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있을 때는 무슨 연속극을 학생들한테 지적을 해줘요. 지어주고 그 연속극을 보면서 크로키를 5장 이상 해와라 그래요. 그러면 크로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여기를 쳐다볼 시간이 없거든요. 저거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면서 이걸로 그냥 해야 돼요. 저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볼 시간이 없거든. 그렇게 해서 무슨 연속극을 정해주고 그 연속극에서 5장씩 해와라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제일 웃기는 것은 50분짜리 이보다 조금 적은가? 근데 여기다가 이걸 갖고 오고 계란 하나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계란 하나를 그리고 툭 치면 계란이 이렇게 돌아가면 또 표정이 변하잖아요. 계란이라는 모델이. 그런 걸 그 옆에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뭉쳤다가 흐트러졌다 뭉쳤다가 해서 자연적으로 긴장감과 이런 걸 유대시키는 연습을 시키려고 그걸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채우려고 했는데 어떤 놈이 계란 후라이를 그리더라고요. 간은 아주 익혀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을 내가 학점을 많이 줬던 기억이 나요. 왜? 독창적이라서. 현대미술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을 학점을 내가 후억이 줬던 기억이 나요. 다음. 참 이것도 사람 슬프게 만들잖아요. 응? 침대 사람이 누워 있어야 하는데 지평이 하나 딸랑 누워 있는 걸 봐서 그러면 이 사람 일찍 죽었어도 그때 느끼는 철학이 대단하시나 봐요. 근데 공부해서 철학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철학,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느끼는 철학. 참 상상력이 대단하죠.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던 시체가 누워있던 것이었는데 여기다 지평이 하나 딱 그려놨어요. 나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동시대에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지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금속 느낌이 나는 침대도 녹이 슬 것 같이 그랬잖아. 이것도 역시 사선으로 쭉 그려. 내가 손상기를 연구하면서 쭉 봤더니 이 사람이 사선구도가 많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사선구도를 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선구도가 많더라고요. 다음.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고독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꼽초아가 많이 나왔네요. 구본음, 손상기. 이 사람은 로트레기라는 사람이에요. 14살 백작 아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알폰스 백작이 얼마나 권위적인가. 자기의 영지 수십만 평 영지에서 말 타고 놀 수컷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수컷이면 두꺼비를 낳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한테, 아들 부인한테. 근데 자기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한 탓인지 천둥치고 비바람 부는 날 수컷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갖고 귀여운 진주, 작은 진주를 갖고 백작이면 세 번째라고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니까. 그래서
천년을 이어온 가문이에요. 천년을 이어온 가문의 아들로 탁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리고 뭐 세상을 다 가졌죠, 이 남자는. 근데 14살 먹어서 빗자루에 걸려 넘어졌는데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근데 절뚝거리며 걷다가 몇 달 후에는 남은 다리마저 부러졌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친이 사촌간이거든요.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런지 뼈가 안 붙긴 붙었는데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상체는 발달했는데 하체는 발달하지 못한 기형이 되어버려요. 그걸 기형이니까 자기가 사람을 멀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권도 잊어버려요. 자기 아버지가 누이 동생한테 여자들한테 상속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어떻게 살냐면 부인,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요. 엄마가 가진 재산만도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술을 못 먹게 하는 감시자를 채용할 정도니까 엄마의 보호 아래 37살 때까지 사는데 맨날 술집이나 창녀촌에 살아요. 창녀들과 자기와 동질감, 형제 같은 혈연 관계 같은 걸 느끼는가 봐요. 지금이나 그때나 창녀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조금 무시되는 직업이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그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활을 해가지고 창녀들이 동성애하는 장면 이런 걸 마음대로 해요. 이 남자 앞에서. 그런 걸 다 그릴 수 있었어요. 다음. 이것도 자화상이에요. 자기가 서 있는 걸 그리는데 과장시킨 거예요. 자기를 조금 더 이쁘게 그렸어요. 다리가 이보다 더 짧아요.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키가 한 154cm인가 됐다니까. 상체는 많이 컸으니까. 이보다 더 기억적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 붉은 머리 로자네요. 이 여자가 전해준 성병으로 나중에 죽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이때까지 로트레까지 그림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없었어요. 인물이 이거 다 이렇게 가급적으로 집어넣는데 인물을 잘라버려요. 사진 찍듯이. 사진에서 나오는 기술이 여기 선구자예요. 사진이 1840년대 나게르라는 사람이 사진기를 만들면서부터 사진이 왔거든요. 그 사진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의 미술 역사는 사진기와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미술 사조가 변해왔어요. 사진기가 못 하는 일을 하겠다. 못 하는 일을. 그래서 인상주의도 그렇게 해서 나왔고, 뭐 입체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진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진을 극복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극사실주의까지. 사진은 아무리 기기가 좋아도 포인트 하나, 초점 하나 거기만 확실하게 찍고 나머지는 다 흐려져요. 그러니까 극사실주의는 그것을 벗어나고자 포인트를 100개, 200개 마음대로 쪄서 다 극사실로 그려버리는 그런 그림도 발달했어요. 붉은 머리 로자라고 그래요, 이 모델이. 다음. 이것도 로자 그린 거네요. 자기한테 성병을 옮겨준 여자인데 참 여자를 좋아했었나 봐요. 그 젊은 나이에 성병으로 또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나가면서 저 엄마한테 그래요. 죽는다는 건 참 괴롭군요, 어머니. 그래요. 근데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더 괴롭죠, 저보다.
내가 이 친구 그림을 이렇게 많이 뽑았네요. 이것도 붉은 머리 노자예요. 항상 술집에 앉아 있거나 창녀집에 가서 있어요. 다음. 응? 왜 이렇게 신어? 다음. 이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이런 장면을 아무렇게나 롯데리아는 남자로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은 드로잉이 천재예요. 사진기처럼 빠른 시간 안에 쭉 그리네요. 술집에서 몰랭로즈라는 술집에서 잔 에브릴이 춤추는 장면을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크로키, 에스키스 쭉쭉쭉 그려서 그려버려요. 그냥. 지금까지 그림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잘라버려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내 이 말을 듣고 이천 그림들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찾아봐요. 책이나 유튜브나 한번 찾아봐요. 자르질 않아요. 이렇게 감이. 이런 장면. 이때부터 45년이 지난 후 어떤 늙은 두 여자가 골동품 가게 앞에를 못 지나가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모욕통 하나를 놓고 구리로 만든 모욕통인데 그러면 더 자세히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골동품 주인이 이거 사실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그게 롯드렉의 목욕탕이었어요. 욕조. 근데 그것을 롯드렉의 욕조를 기억하는 여자들은 틀림없이 전직이 장녀였을 거고요. 혹시 이 두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동성연애는 추한 거예요. 건전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짓이라고, 나쁜 것은 무조건 추한 거예요. 근데 이때도 추한 장면을 롯데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려냈잖아요. 롯데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 꽃기호 뭐 이런 사람들은 롯데렉의 위대한 유산을 더 보존시키고 롯데렉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어머니는 물론 그 아버지를 비롯한 몇 명은 이것은 우리 문명의 수치다라고 하고 롯데렉 그림을 다 불태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불태워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다음. 이런 장면이요. 그림을 빼꼼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분 몇 번으로 그냥 처리했잖아요. 옛날 막 살롱전에, 프랑스 살롱전에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헛투로 안 했잖아요. 다 메꿨잖아요. 롯드렉은 저런 걸 메꿔야 될 이유도 몰랐고요. 상탈라고 공모전에 상탈라고 되는 그림도 아니고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나머지 부제는 다 흩어져도 좋아요. 다음. 이게 누군지 알아요? 진짜 실물이 닮았어요. 29인가에 죽은 에곤 실레라는 남자예요. 이 남자도 여중생들 이런 정도 된 애들이 화실에 구경을 많이 왔어요. 가드를 불러서 모델 값이 없으니까 가드를 모델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게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라고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가 절대 모델은 돈 주고 사서 하라고 그래요. 애들 쓰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애들 이 모델이 된 중에 하나가 군인이 하나 있었고 고소해갖고 감옥에 가요.
히틀러보다 2년인가 선배예요. 히틀러가 미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미대 선배예요. 히틀러가 그 미대를 들어갔으면 세계대전은 안 일어날 것처럼 절대 미술은 정치하고 거리가 먼 거니까. 송나라 때 휴종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정치를 진짜 엉망으로 했잖아요. 정치하고 그림은 혼자 하는 것이고 정치는 여럿이 하는 거잖아요.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송나라를 휴종이 망쳐놨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휴종이 그림은 참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만약 미술학교에 들었다면, 그때 교수들이 받아줬다면, 히틀러가 그때 집 같은 건 잘 그렸어요. 그랬는데, 미술과 교수들이 집을 잘 그렸으니까 히틀러가 이거 건축가로 가서 응모하라고 던져버리고 안 받아줬어요. 히틀러가 만약 미대에 합격했더라면 에곤 실레처럼 요절은 천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요절은 했지만요. 자살했지만 에곤 실레는 선 몇 개로 표현하는 대단한 젊은이였어요. 이 선 몇 개로 다 표현해버리잖아요. 다음. 이런 방자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근데 문제는 소녀들을 그렸다는 게 문제가 됐죠. 다음. 에곤 실레 그림을 볼 때는 그때 당시 부인들은 다 에그머니나 하고 이러고 봤대요. 손가락 3명이 터가지고. 내가 대학교 때 여름방학 과제물을 가는데 과제물을 해오라고 했는데 여기를 내가 그렸거든요. 여기다 놓고 여기를 그렸어. 여기만. 그러니까 방학 끝나고 갖다 대니까 뭔지 모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여학생들이 아이고 왜 하고 이렇게 손가락 세면 다 터졌더라고. 내가 그린 부분이 이 부분만 그렸다고. 이 부분만. 다음. 돈이 없으니까 지가 벗고 거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화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중국 첫 번째 여류 서양화가도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그려요. 자기가 벌거벗고 앉아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드라는 것은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이에요. 옷을 안 입었다는 것과 벗었다는 것이 무엇이 틀리냐면 옷을 벗었다는 건 수치감을 유발시키는데 옷을 안 입었다는 건 아예 안 입었다는 것은 그 건강미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늘하고 땅만큼 틀려요. 다음. 이 사람하고 에곤 실레가 한 4, 5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에곤 실레가.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이 그림은 잘 알죠. 금 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금빛을 잘 써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몰랐을 거예요. 여기가 낭떠러지라는 거.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인데 이 여자가 무릎 꿇고 있는 이 뒤에가 바로 낭떠러지라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여자는 동그라미로 남자의 의상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막 이곳저곳에 내장산인가 어디를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이 포스터가 있어요.
저게 내가 거기서 저게 누가 그린 건지 아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몰랐대요. 유행해서 사왔대요. 옛날 나 젊었을 때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소피아 로렌이 주인공인데 소피아 로렌이 원래 이태리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태리 영화인데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찾으러 러시아로 갔는데 여자가 갔는데 광활한 초원에 막 해바라기가 넘친대요. 막 수도 없이 펼쳐진 해바라기가. 그 영화가 나오고 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전부 다 해바라기예요. 옷도 해바라기 프린트고 핸드백도 그렇고 심지어 신발도 해바라기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문화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문화의 힘이 무서운 거야. 기생충이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걸로 전 세계가 아마 한국이 상류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대도 커요. 왜냐하면 그림보다 그런 것들이 빨리 더 확산되니까 우리들의 세포에. 이 사람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도 많이 줬어요. 어르신한테. 소녀들 쓰지 말라고. 모델로 쓰지 말라고. 나중에 이 사람 부인하고도 스캔들이 나고 그래요. 이 클린트도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자기가 사랑한 한 여자만은 건들들 안 해요. 다른 여자들은 클린트가 죽었을 때 여기저기서 아들이라고 들고 나온 여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혼자, 그러니까 사랑은 육체적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사람인가 봐요. 클린트 그 여자가 혼자 남아갖고 다 클린트 돈으로 걔네들 떼줄 거 떼주고 그래서 재산을 지킨 여자가 그 여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있었어요. 다음 미켈란젤로는 최대의 천재예요. 미켈란젤로 작품들이 쌓이는 것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 옷깃에다 했어요. 미켈란젤로 옷깃에 쌓여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는가 몰라요. 나이 먹은 여자가 33살 먹은 젊은 청년의 시체를 안을 수나 있거든가 생각을 해봐요. 이 안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비율을 맞춰갖고 이렇게 안 오게 안게끔 표현을 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해요. 이거 잘못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마치 비누를 갖고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했잖아요. 이 조각인데, 돌로 한 조각인데. 부드럽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 메너티, 미켈란젤로라고 옷깃에서 서명을 해놓고는 이게 마지막 서명이에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막 누워서 막 그리잖아요. 이 축대 위에 누워서.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요. 그래갖고 책도 이렇게 읽는 것이 편했대요. 보세요.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천장화를 그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도배할 때, 도배해보면 나겠지만, 천장 도배가 무척 힘들거든요. 이 고개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천장에 올라가서 안 그래요. 지금은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서 설치를 해버려요, 그냥.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1500년 15세기에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올라가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 원래 조각가예요. 조각가인데 건방져요. 쌈도 잘하고. 이게 미켈란젤로를 제거해버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블라만테라는 화가 겸 건축가가 황제한테, 교황한테, 율리우스 2세한테 미켈란젤로를 제거하려고 그림을 시켜요. 그림 그리다가 지푸레 나가 자빠지라고. 근데
그 무슨 충분히 잘 해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가 와서 그래요. 너 내일부터 다시 안 그리면 라파엘한테 맡긴다 그래요. 라파엘도 37살에 죽었는데 그네들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이 같이 살았던 세월은 한 36년 정도 돼요. 피레네에서 한 36년 정도인데 라파엘이 그때 옆에 교회 걸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한테 맡긴다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림을 그려요. 미켈란젤로가 다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메디치가의 공주가 교황이시여 너무하십니다. 지금 떨어졌는데 내일부터 다시 그림을 그려 하시면 넘어오신다 그러니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래요. 미켈란젤로를 보면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 다만 페인트가 흐를 따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율리우스 2세가 죽을 때는 미켈란젤로한테 그래요.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절대 교황 따위는 되지 않겠다. 너 같은 화가가 돼서 진짜 신을 가깝게에서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황보다 신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남자. 네.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33살짜리 젊은 남자의 시체를 이렇게 여자가 안고 저렇게 편안하게 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시나 성당의 천장을 그리고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미켈란젤로가. 나와서 딱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아름다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만들었다고 사인한 것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사인을 또 지워버렸어요. 다음. 고호. 진짜 고독한 사내였죠. 이쪽 귀가 잘라졌잖아요. 저게 거울로 비친 거니까 이게 왼쪽 귀예요. 왼쪽 귀. 왼쪽 귀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귓볼을. 아무도 말할 상대가 없었던 고독한 사람. 오로지 자기 동생 네오하고만 편지를 통해서 얘기했던 사람. 다음. 고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